독일 지멘스 본사 회의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사업부장이 서류 뭉치로 테이블을 내리친 거였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 순간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장의 보고서에 집중되었어요. 세계적 학술지에 실린 어떤 연구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30년간 연구해도 못한 건데. 한 임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부 정보 유출을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진실 확인을 위해 냉각 기술 전문가가 긴급히 한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진실은 모든 상식을 뒤바꾸는 충격적인 것이었는데요. 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돌아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레베카 슈미트라고 합니다. 독일 지멘스에서 15년간 냉장고 기술을 연구해온 수석 연구원이죠. 2024년 6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본사 긴급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레베카, 이 논문을 봤나? 사업부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삼성전자와 존스홉킨스 대학의 공동 연구였습니다. 펠티어 냉각 효율을 75% 향상시켰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업부장님, 아시아 기업들이라면 복사나 모방은 잘하겠지만 진짜 혁신은 어려울 겁니다. 2019년 중국 하이얼과의 기술 제휴 협상 때도 봤잖아요. 그들은 우리 기술만 원했지 자신들만의 무언가는 없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2018년 터키 베코에서 냉장고 기술 도입을 제안했을 때 6개월간 협상을 진행했는데 결국 우리 핵심 기술만 가져가려 했거든요. 그때 저는 서구권 밖의 기업들이 자체 개발보다는 기술 도입에만 의존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부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레베카, 자네가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게. 우리가 놓친 게 있는지 말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아시아는 기술을 따라하기만 하잖아요. 독일처럼 100년 전통의 공학 정신이 있어야 진짜 혁신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출장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공항 곳곳에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여름에도 더운 편인데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와, 여기는 정말 시원하네. 무더운 6월 날씨인데도 공항 안은 정말 쾌적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김동영 과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저를 마중했어요. 슈미트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깔끔한 제네시스 지분의 차로 수원까지 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박사님, 잠깐 휴게소에서 쉬어가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휴게소에 들어서자 또 놀랐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온갖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호떡 드셔보세요. 한국의 전통 간식이에요. 김 과장이 할머니가 굽고 있는 갓 구운 따뜻한 호떡을 사줬습니다. 한 입 베어무니 달콤한 흑설탕과 견과류가 입안에 퍼졌어요. 휴게소에서 이런 맛있는 걸 파는군요. 한국 휴게소는 특별해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GS25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도 사줬어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마시는 국민 음료예요. 수원에 도착해서 롯데시티 호텔 수원에 체크인한 후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박사님, 수원 갈비가 유명하거든요. 한국 음식도 체험해보시라고 저희 팀장님이 준비하셨어요. 가보정 갈비 본점에 들어서자 정성진 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원 왕갈비가 나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갈빗대가 10cm나 되는 큰 소갈비가 이렇게 달콤하고 부드러울 줄 몰랐거든요. 독일에서는 소고기를 이렇게 달콤하게 조리하지 않는데 정말 맛있네요. 제가 감탄하자 정 팀장이 웃었습니다. 가보정 갈비는 1974년부터 시작된 수원 대표 맛집이에요. 천연 제염으로 양념해서 고기 본래 맛을 살리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내일 실제 기술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논문에 나온 75% 효율 향상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번지에 위치한 이곳은 정말 거대한 연구단지였어요. 정 팀장이 맥심 모카 골드 커피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박사님, 맥심 커피 드셔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커피예요. 달콤한 맛이 나는 인스턴트 커피였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주로 원두커피를 마시는데 이것도 괜찮네요. 알파이브 타워라고 불리는 모바일 연구소 건물에 들어가면서 놀랐습니다. 25층 높이의 건물 어디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근처 위풍당당 화로구이라는 냉면집으로 갔습니다. 여름에는 냉면이 최고죠. 더운 날씨에 시원한 국수를 먹으면 속이 시원해져요. 정 팀장이 평양 물냉면을 추천했어요. 독일에서는 냉면 같은 차가운 국수를 먹는 문화가 없는데 신기하네요. 한 젓가락 먹어보니 정말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메밀면이 이렇게 쫄깃하고 시원할 줄 몰랐거든요. 이상하게 더위가 가시는 느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여름 음식으로 몸에 열을 식히는 지혜가 있어요. 조상들의 경험이죠. 정 팀장이 설명해줬습니다. 오후에 드디어 펠티어 냉장고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R3타워 실험실에 일반 냉장고 크기의 기기가 여러 대 놓여 있었어요. 이것이 저희 펠티어 냉장고고 옆에 있는 것은 독일제 최고급 냉장고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비교를 해보죠. 저는 독일에서 가져온 측정 장비를 꺼냈습니다. 두 냉장고에 같은 온도의 물병을 넣고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냉장고가 독일제보다 빨리 차가워지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소음이었어요. 독일제는 컴프레서 소음이 들렸지만 한국제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전력 소모량을 확인했을 때 더욱 놀랐어요. 한국 냉장고가 독일제보다 30% 적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측정이 정확한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노공학 기술로 펠티어 소재 사용량을 1000분의 1로 줄였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더욱 충격받았어요. 박사님, 오늘은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저녁을 시켜도 될까요?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저녁을 시켜요? 네, 한국은 야근할 때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문화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할게요. 스마트폰을 몇 번 터치하더니 30분 후에 도착한다네요. 저는 놀랐어요. 30분 후에 따뜻한 음식이 온다고요?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이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말 바삭바삭하고 맛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바삭한 치킨을 밤늦게 시켜 먹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은 24시간 배달 문화예요. 언제든 원하는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정 팀장이 테라 맥주도 따라줬습니다. 야근할 때 치킨과 맥주가 최고죠. 치킨을 먹으면서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2024년부터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로 이미 상용화했어요. 컴프레서와 펠티어 소자를 상황에 따라 하이브리드로 운용하는 거죠. 정 팀장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 팀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우리는 지구 환경을 정말 걱정해요. 냉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위해 이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개발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정말로 지구와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치킨을 나눠 먹으면서도 지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는 더 자세한 기술 설명을 들었습니다. 3년 만에 이런 혁신을 이뤄냈어요. 정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3년이요? 독일에서는 이런 기술 개발에 최소 10년은 걸릴 텐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연구도 빨리 해요. 하지만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죠. 젊은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기준보다 30%더 효율적이라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점심에는 근처 박군자 진주냉면에서 비빔냉면을 먹었어요. 야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군요. 색깔도 예쁘고 맛도 상큼했습니다. 한국은 채소를 정말 다양하게 먹는 문화가 있어요. 오후에는 김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박사님, 수원 화성도 구경해보세요. 한국의 전통 문화도 보시라고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걸으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들었어요. 200년 전에 이런 성을 쌓았다고요?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건설한 계획도시예요. 18세기에 이미 과학적 설계를 했던 거죠. 김 과장이 설명해줬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정교한 성곽 설계를 보기 어려울 텐데요. 그렇네요. 독일의 노이슈반슈타인 성보다도 더 체계적인 설계 같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200년 전부터 이런 과학적 도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화성 안에서 전통찻집에 들어가 식혜를 마셨습니다. 쌀로 만든 음료라니 정말 신기해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정 팀장이 더 자세한 기술 개발 과정을 설명해줬습니다. 사실 이 기술 개발은 정말 어려웠어요. 기존 펠티어 소자는 효율이 너무 낮아서 상용화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노공학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소재를 원자 단위로 제어해서 방막 형태로 만들었어요. 두께가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수준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도 그런 정밀한 나노 공정은 극소수 연구소에서만 가능한데요. 3년간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특히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어려웠죠.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기존 소자는 양면에서 동시에 흡열과 발열이 일어나서 효율이 떨어졌거든요. 저희는 새로운 10개면 소재를 개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COP 값을 4.2까지 끌어올렸어요. 이론적 한계에 근접한 수치죠. 정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끈기와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셋째 날 오전에는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박사님, 저희 양산 기술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김 과장이 안내해줬어요. 거대한 생산 라인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로봇이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소자를 제조해요. 불량률이 0.1%도 안 됩니다. 독일 지멘스도 이런 수준의 자동화는 없는데요. 제가 감탄하자 젊은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정밀 공정이 가능해요. 순대를 맛보는 시간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담백하고 맛있었어요. 오후에는 마지막 기술 미팅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팀장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서구권 밖의 기업들은 기술을 따라하기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정밀한 자동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을 걱정하는 진정성이 이런 혁신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목표는 2030년까지 모든 냉장고에서 냉매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정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야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저녁에는 팀 전체와 회식을 했습니다. 한국은 동료들과 자주 이렇게 회식을 하는군요. 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정을 나누는 문화예요. 젊은 연구원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는 이 기술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 세계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환경 문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술 개발을 하면서도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에서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원 시내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내용을 써야 했으니까요.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썼습니다. 나노공학 기술과 정밀 자동화, 3년간의 끈질긴 연구, 그리고 환경을 위한 진정성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썼습니다. 한국을 얕잡아본 제 편견이 부끄럽습니다. COP 4.2 달성, 소재 사용량 1000분의 1 절약, 0.1% 불량률. 이 모든 것이 독일을 앞선 혁신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붕어빵을 나눠 먹으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침에 마지막으로 맥심 커피를 마시면서 정 팀장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멘스는 삼성전자와 즉시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술 협력을 넘어선 문화 교류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 세심한 배려, 나누는 마음을 배워야 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호떡 하나 더 드세요. 독일에서 한국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따뜻한 호떡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간식 하나에도 한국 사람들의 정성이 담겨 있구나. 그리고 김 과장이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네줬어요. 이건 한국 전통차예요. 독일에서 드시면서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6개월 후 저는 지멘스 본사 대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임원진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문화와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갑오정 갈비의 50년 전통, 어디든 시원한 에어컨 문화, 30분 배달 시스템, 상추쌈의 균형 철학을 봤어요. 이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기술이라서 특별한 겁니다. 지멘스와 삼성 협력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개발 속도가 3배 빨라졌어요.
그리고 한국식 소통 문화를 도입해서 팀워크도 좋아졌습니다. 한국식 소통 문화라니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네, 회의 후에 함께 식사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딱딱한 회의실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음식 문화가 우리 회사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구내식당에 김치와 한국 요리 코너도 생겼죠. 직원들이 매운 김치를 좋아하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려고 해요. 호떡도 나눠 먹고 기술도 나눠 쓰고요. 발표가 끝난 후 젊은 독일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저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수원 화성도 보고 전통시장에서 순대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한국에 가서 GS25에서 삼각김밥도 사 먹고 붕어빵도 드세요. 그리고 삼계탕도 꼭 드셔보세요. 더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이상하게 시원해져요. 그날 저녁 정성진 팀장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한국 문화를 독일에 소개하고 있어요. 다들 갑오정 갈비 먹어보고 싶다고 해요. 답장이 곧 왔습니다. 레베카 박사님 덕분에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요. 수원에도 독일 관광객들이 늘고 있대요. 1년 후 유럽 첫 무냉매 냉장고가 출시되었습니다. 독일 소비자들이 정말 조용하다. 전기세가 절반이다라며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 레스토랑도 독일 곳곳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 전역을 다니며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어요. 한국은 어디든 에어컨이 시원하고 24시간 배달이 되고 50년 전통 음식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나라예요 라고 말하면서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빠르게 변화하고 편의를 추구하면서도 환경을 걱정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도 미래를 생각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지금도 독일 슈퍼마켓에서 신라면을 사면서 생각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기술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이었다고 말이죠. 갑오정 갈비 한 점, 호떡 하나도 나눠 먹으려는 그 마음이 지구를 구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아시아는 기술을 따라하기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휴게소에서 먹은 따뜻한 호떡, 연구소에서 나눠 먹은 새우깡, 야근하며 함께 먹은 BBQ 치킨, 수원 화성에서 마신 시원한 식혜. 이 모든 순간들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지구를 걱정하는 마음, 후배를 챙기는 마음, 외국인에게도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는 마음 말이에요. 그 마음이 모여서 냉매 없는 냉장고를 만들어냈고 그 기술이 이제 전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모든 유럽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가끔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레베카, 한국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거야?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한국은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따뜻함을 나누는 나라예요. 차가운 냉장고를 만들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들이죠.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죠. 한국의 진돗개요? 그저 작고 시끄럽기만 한 게 아닌가요? 과학적으로 볼 때 연구할 가치가 뭐가 있죠? 이 말을 한 사람은 마이클 해리슨 박사였습니다. 하버드 의대 유전학과 정교수이자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진 중 한 명이었죠. 지난 30년간 개 유전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아온 인물이었어요. 2012년 4월 그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후 그의 하버드 연구실 벽에는 진돗개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진돗개 유전체 연구의 혁명적 의의라는 제목의 143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12년 4월 저는 서울에서 열린 제8회 국제동물 유전체 학회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학회 첫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진우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해독한 진돗개는 독일 복서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체 유전체가 완전히 해독된 게 품종입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30년간 북미와 유럽의 대형견들만 연구해온 그에게 중형견인 진돗개는 그저 학술적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 토종견에 불과했거든요. 김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극도로 높아서 밖에서 놓쳐도 스스로 집을 찾아옵니다. 심지어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귀가한 사례가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과장이 심각해요. 개가 100km를 스스로 찾아온다니 이게 21세기 과학자들이 할 말인가요? 또한 진돗개는 한 번 정한 주인만을 평생 따르는 특성이 있어서 오히려 안내견이나 군견 같은 사육견으로는 활용하기 어려워요. 과장이 심하군요. 개는 개일 뿐인데 마치 사람처럼 말하고 있어요. 학회 이틀째
저는 한국 연구진들의 끈질긴 권유로 진도군 진돗개 테마파크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체면상 따라 나섰죠. 진도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신 마이클 교수님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로 안내된 곳은 진돗개 행동 관찰센터였어요. 사육사가 소개했습니다. 교수님, 이 아이가 바로 7살 수컷 백구 바우예요. 바우는 중간 크기의 하얀 진돗개였어요. 저는 처음 본 순간 당황했습니다. 바우의 눈빛이 여느 개들과 달랐거든요. 30년간 수백 마리의 개를 봐온 저였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사람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듯한 지적인 호기심이 가득한 시선이었죠. 바우야, 앉아. 사육사의 명령에 바우는 즉시 앉았습니다. 바우야, 저분께 인사해. 바우는 제 앞으로 천천히 걸어와서 앞발을 살짝 들어올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신사가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진돗개는 명령을 한두 번만 반복해도 완전히 습득해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스스로 응용하죠.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바우야, 교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줄까? 바우는 저를 자세히 쳐다보더니 사육사 앞으로 가서 짧게 3번 짖었습니다. 바우가 방금 뭘 한 줄 아세요? 교수님이 서양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표현한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는 1번, 동양 외국인에게는 2번, 서양 외국인에게는 3번 짖도록 훈련했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걔가 인종을 구분한다고요?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진우 교수와 함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유전체 연구실을 방문했어요. 마이클 교수님, 이것부터 보시죠. 김 교수가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진돗개와 전 세계계 품종들의 유전적 계통도였어요. 저는 그 차트를 보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진돗개가 다른 동아시아 개들과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고요? 네, 맞아요. 2020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진돗개는 유기니, 고상개와 같은 매우 원시적인 계통에서 분화된 독특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아시아 개들과는 무려 500만 개 이상의 염기서열 차이를 보이거든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00만 개의 차이라는 것은 거의 다른 종 수준의 차이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김 교수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진돗개의 유전적 다양성 지수를 보세요. 0.74예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0.74라고요? 그럼 골든 리트리버나 점원 셰퍼드보다. 네, 훨씬 높아요. 골든 리트리버는 0.31, 점원 셰퍼드는 0.28 정도거든요. 이는 진돗개가 자연적으로 분화된 견종이라는 명백한 증거죠. 저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가 우수한 품종이라고 생각해온 서구의 개량견들이 실제로는 유전적 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인공적 산물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화면에 진돗개의 뇌 MRI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진돗개의 뇌 용량 대비 신경세포 밀도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1800만 개예요. 이는 보더콜리나 푸들보다 높은 수치거든요. 진돗개는 전두엽과 해마 부분이 특별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돗개의 놀라운 귀소 본능과 독립적 사고 능력을 설명해주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그가 쌓아온 지식체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서울대학교 부설 동물행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주인 인식 능력 테스트였어요. 동일한 복장을 한 5명 중에서 진짜 주인을 찾는 실험이에요. 5명의 남성이 똑같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향수를 뿌렸고 주인은 3일 동안 이개와 격리되어 있었어요. 진돗개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3살 된 암컷 황구 누리였어요. 누리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주저하지 않고 5명 중 1명에게 곧장 달려갔어요. 소요시간 단 4초였습니다. 정답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혹시 냄새로 구분한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실험을 50번 반복했는데 정답률이 94%였거든요. 두 번째 실험은 복합 문제 해결 능력 테스트였습니다. 복잡한 구조의 퍼즐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총 9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열 수 있는 구조였죠. 이 퍼즐은 스위스 추리히 대학에서 개발한 최고 난이도 테스트예요. 지금까지 테스트한 견종들의 평균 해결 시간은 67분이었거든요. 5살 된 수컷 백구 하누리가 투입되었습니다. 하누리는 먼저 퍼즐 상자 주위를 관찰했어요. 그리고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죠. 1단계 왼쪽 손잡이 돌리기, 성공 2분. 2단계 중앙 버튼 누르기, 성공 3분. 3단계 오른쪽 레버 움직이기, 성공 1분. 총 18분 만에 하누리는 퍼즐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세상에.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비슷한 구조의 다른 퍼즐을 가져왔어요. 하누리는 이번에는 단 6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하누리가 단순히 암기한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한 거예요.
세 번째 실험은 감정인식 능력 테스트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제가 의자에 앉았어요. 한우리가 3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한우리가 천천히 다가와서 저의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제가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한우리가 꼬리를 흔들며 활기차게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화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한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건,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공감 능력이군요. 맞아요. 진돗개는 사람의 표정뿐만 아니라 체온, 호르몬 냄새, 근육 긴장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정을 읽어내거든요. 다음 실험은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진돗개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어요. 방 안에 두 개의 그릇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우리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개의 것이었죠. 저는 실수인 척하며 다른 개의 사료를 먹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한우리가 짧게 컹 하고 짖으며 저의 손목을 살짝 건드렸어요. 한우리가 방금 뭘 한 줄 아세요? 마이클 교수님이 다른 개의 사료를 먹으려 한다는 걸 알아채고 제지한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한우리의 사료를 먹으려고 했어요. 한우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번엔 왜 아무 반응이 없죠? 한우리가 마이클 교수님을 자신의 무리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무리 안에서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개가 소유권과 공유의 개념을 구분한다는 것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실험이 있어요. 두 명의 연구원이 등장했습니다. 한 명은 한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다른 한 명은 무시하며 차갑게 대했어요. 그 다음 두 연구원이 동시에 한우리를 부르며 손에 사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친절했던 연구원에게 갔어요. 한우리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한 거예요. 진돗개는 이런 도덕적 판단 능력이 매우 뛰어나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30년간 내가 연구해온 게 뭐였단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가져온 연구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대형견이 소형견보다 인지 능력이 우수하다. 유럽 개량견이 아시아 토종견보다 지능이 높다. 순종견이 잡종견보다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 하지만 오늘 본 진돗개들은 이 모든 가설들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어요. 저먼 셰퍼드, 골든 리트리버, 라브라도 리트리버. 그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여겨온 이 품종들은 모두 19세기 이후 인위적으로 개량된 것들이었죠. 반면 진돗개는요? 수천 년간 한반도의 진도라는 섬에서 자연적으로 진화해온 원시 품종이었어요. 인간의 인위적 개입 없이 스스로 최적화된 완전체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료 교수로부터였어요. 마이클, 한국 출장 어때요? 별로 볼 게 없죠? 아시아 개들이야 뻔하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생각보다 흥미로운 게 많아요. 그래요? 뭔가 특별한 거라도 있어요?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바우의 인사, 한우리의 문제 해결, 감정인식, 도덕적 판단. 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한국을, 아시아를, 그리고 동양의 문화를 얼마나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요. 과학에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김진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교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진돗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김 교수는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의적이던 제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었거든요. 물론이죠.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모든 것을요. 역사, 유전학, 행동학. 가능하다면 더 오래 머물면서 제대로 연구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저의 3개월간 한국 체류였습니다. 그는 하버드의 안식년을 이용해 한국에서 진돗개를 집중 연구하기로 결정했어요. 첫 번째 주에는 진도에서 직접 2주간 머물렀어요. 진돗개 테마파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하루 종일 진돗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아침 6시 제가 숙소에서 나오자 어제 만났던 바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우야, 어떻게 여기 있어요? 사육사가 설명했어요. 바우가 새벽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날부터 바우는 저의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바우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둘째 날, 저는 진돗개들의 사회생활을 관찰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 10마리의 진돗개들이 함께 뛰어놀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명확한 서열이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서열은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니었어요. 가장 큰 개가 리더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개가 리더였어요. 5살 된 황구 도리는 크기로는 중간 정도였지만 다른 개들이 모두 그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이건 마치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 같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맞아요. 진돗개들은 매우 민주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셋째 날에는 진돗개의 학습 능력을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제가 하누리에게 새로운 트릭을 가르쳐 보기로 했어요. 물건 가져오기 게임이었죠. 10개의 서로 다른 물건을 바닥에 놓고 제가 하나씩 이름을 말하면 하누리가 가져오는 게임이었어요. 15분 만에 하누리는 10개 물건의 이름을 모두 외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큰 것, 작은 것, 무거운 것 같은 형용사까지 구분했어요. 이건 보더 콜리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넷째 날에는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혼자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진도의 산길은 복잡했고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웠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휴대폰도 산간 지역이라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멍멍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우였어요. 바우는 저를 발견하자 반가워 뛰어왔어요. 그리고는 제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특정 방향을 바라보며 짖었습니다. 바우야, 길을 아는 거야? 바우는 몇 걸음 앞서 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저를 기다렸어요. 마치 따라와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30분 후 그들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우가 어떻게 교수님을 찾았는지 아세요? 사육사가 말했어요. 저희가 교수님이 안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바우가 갑자기 불안해하더니 스스로 찾으러 나간 거예요. 저는 바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30년 동안 개를 연구해왔지만 개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바우가 나를 구해줬어요. 하지만 진짜로는 내가 바우에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 편견에서, 내 오만함에서요. 두 번째 주에 일어난 일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하누리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개였는데 계속해서 짖고 불안해했어요. 하누리는 특정 방향을 향해 계속 짖었습니다. 1시간 후 그 방향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어요. 산에서 등산객이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죠. 설마 하누리가 그걸 알고 짖은 건가요? 진돗개는 5km 이상 떨어진 곳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직감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누리는 수색대와 함께 실종자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골짜기에 빠진 등산객을 발견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하누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야. 이건 진짜 동반자야.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개를 연구 대상으로만 봐왔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돗개들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김진우 교수와 함께 더 심층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진돗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연구하시고 싶으신가요? 진돗개를 기준으로 기존의 견종평가 체계를 재정립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만 개를 평가해왔는데 이제는 동양의 원시 품종들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동 연구는 2개월간 계속되었어요. 첫 번째 연구 진돗개와 서구 개량견의 인지능력 비교. 10개의 견종, 총 200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대규모 비교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테스트 항목은 문제 해결 능력, 기억력, 학습 속도, 감정 인식, 사회적 지능, 창의적 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진돗개는 10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창의적 사고와 사회적 지능 부문에서는 2위와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어요. 두 번째 연구 원시 품종과 개량 품종의 유전적 건강성 비교. 결과는 유전적 다양성으로 진돗개 0.74대 평균 0.32. 유전성 질병 발생률은 진돗개 3.2% 대 평균 18.7%. 평균 수명은 진돗개 15.3년 대 평균 11.8년. 세 번째 연구 인간과 개 상호작용의 진화적 관점. 이 연구가 가장 의미 있었어요. 저는 진돗개와 인간의 관계가 단순한 주인과 애완동물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에 가깝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돗개는 인간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상황을 판단해서 때로는 인간의 잘못된 판단을 거부하기도 했죠. 이건 단순한 복종이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협력이에요. 3개월간의 연구를 마치면서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누리를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복잡한 절차를 거쳐 하누리를 미국으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연구실에서만 개를 봐왔는데 이제는 진짜 개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즉시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매일 16시간씩 매달려서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2013년 3월 저의 논문 진돗개 연구를 통한 견종평가 패러다임의 혁신. 동양 원시 품종의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 네이처에 게재되었어요. 143페이지에 달하는 이 논문은 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논문의 주요 내용.
기존의 서구 중심적 견종평가 체계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요. 인위적 개량보다 자연적 진화가 더 우수한 결과를 낳아요. 진돗개는 현존하는 개 품종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유전적 구조를 가져요. 학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버드 유전학과의 거장이 30년간의 연구를 뒤엎었어요. 서구 중심주의 견종학에 던진 혁명적 도전장이에요. 2013년 5월, 그는 영국 런던의 로열 소사이어티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어요. 지난 30년간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그는 진돗개의 영상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수천 년간 인간과 함께 진화해온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의 연구 발표는 학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캔넬 클럽의 변화. 2013년 6월 AKC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진돗개의 공식 품종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했어요. 마이클 해리슨 교수의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진돗개는 즉시 공식 품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요. 2012년까지만 해도 진돗개는 미국 동물보호소에서 가장 많이 안락사당하는 견종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저희 연구가 발표된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동물보호소에 진돗개 입양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뉴욕 동물보호소의 마크 데이비스 소장은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작년까지만 해도 진돗개들이 몇 달씩 입양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입양 대기 명단이 6개월치예요. 특히 고학력층과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진돗개 입양이 급증했어요. 실리콘밸리의 IT 기업 CEO 제임스 왓슨은 말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진돗개를 입양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 진돗개 사쿠라는 마치 사람 같아요.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텍사스의 정경택 씨였어요. 1993년부터 20년간 진돗개 목장을 운영해온 그는 2012년까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겨우 한 마리 분양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월 운영비 1만 달러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목장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죠. 하지만 마이클 박사의 연구 발표 이후 상황이 급변했어요. 2013년 4월부터 갑자기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0통씩 전화가 와요. 정 씨의 목장에는 현재 입양 대기자가 400명이 넘어요. 분양 가격도 5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올랐지만 여전히 대기자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20년간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애썼는데 마이클 교수님 한 분이 모든 걸 바꿔놓으셨어요. 정 씨는 감사의 표시로 저에게 특별한 진돗개 한 마리를 선물했어요. 최고 혈통의 백구 암컷 설아였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한국과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역사와 철학을 공부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혜는 한국 문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수천 년간 한국인과 함께 살면서 한국인의 정신을 닮아간 거죠. 그는 매년 여름 휴가를 진도에서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하누리와 설아를 데리고 함께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었죠. 저의 생활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간 연구실에서만 살던 그가 이제는 매일 아침 하누리, 설아와 함께 조깅을 했어요. 개와 함께 산다는 것이 이런 느낌인지 처음 알았어요. 단순히 연구 대상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에요. 하버드 캠퍼스에서도 저는 유명인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저를 진돗개 교수님이라고 불렀고 저희 연구실에는 항상 진돗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방식도 혁신했어요. 2014년부터 저는 실전 동물행동학이라는 새로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수업의 특징은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동물들과 상호작용하며 배우는 것이었어요. 학생 여러분, 책으로만 동물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직접 만나고 교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진짜 이해할 수 있어요. 수업의 절반은 보스턴 근교의 동물보호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매년 20명의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한국동물행동학 현장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만 공부하면 시야가 좁아져요.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서 진화한 동물들을 직접 보고 배워야 진정한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눈이 열리는 경험이었어요. 4학년 학생 마크가 말했어요. 진도에서 2주 동안 진돗개들과 함께 지내면서 개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뀌었어요. 2021년 저에게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함께 미국에 온 하누리가 병에 걸린 것이었어요. 하누리는 이미 14살의 고령이었어요. 진돗개의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장수한 것이었죠. 저는 최고의 수의사들을 찾아다니며 하누리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하누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하누리는 마지막까지 제 곁을 지켰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오후 3시 하누리는 저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저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한우리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한우리를 하버드 수목원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작은 비석을 세웠어요. 한우리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나에게 진정한 과학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최고의 선생님, 영원히 그리워할 동반자. 2025년 현재 저는 하버드 대학교 아시아 동물 유전학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100명의 미국 학생들을 아시아 각국에 보내 토종견들을 직접 연구하게 합니다. 실험실을 벗어나세요. 진짜 답은 현장에 있어요. 저희 연구소에는 현재 진돗개 12마리와 다른 아시아 토종견 8마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이들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연구팀의 일원으로 대우받습니다. 그리고 설아는요? 이제 10살이 된 설아는 여전히 저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예요. 설아가 한우리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가르쳐줘요.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025년 현재 68세인 저는 여전히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전 세계 토종견 보존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어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많은 토종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들을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에요. 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진돗개를 무시했던 오만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죠. 하지만 진돗개들이 저를 구원해 주었어요. 편견에서, 오만함에서, 무지에서요. 진정한 과학은 겸손에서 시작돼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진돗개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선생님이 가장 큰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요. 에필로그, 지속되는 영향. 마이클 해리슨의 진돗개 연구는 단순히 한 과학자의 개인적 여정을 넘어 전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2025년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토종견 보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바센지, 중동의 살루키, 남미의 페루비안 헤어리스 독. 이전에는 관심받지 못했던 토종견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15일을 토종견의 날로 지정했어요. 이날은 마이클이 처음 진돗개 바울을 만난 날입니다. 전국의 동물보호소에서는 토종견 입양 캠페인을 벌이고 학교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교육해요. 한국의 진도군에는 마이클 해리슨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이곳에는 그와 한우리, 바우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고 매년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진돗개 덕분에 우리 진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진도 군수 김영호 씨가 말했어요. 마이클 교수님께 정말 감사해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과학계의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이제 동물행동학자들은 연구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동물들과 직접 교감하며 연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마이클 교수님이 보여준 연구 방법론이 이제는 표준이 되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제니퍼 클라크 교수가 말했어요. 동물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든 연구자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죠. 차세대 연구자들. 마이클의 제자들도 스승의 뜻을 이어받고 있어요. 그의 첫 번째 제자인 에밀리 왓스는 현재 MIT에서 동물과 인공지능 상호작용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께서 진돗개로부터 배운 지혜를 인공지능 개발에 적용하고 있어요. 진돗개의 감정인식 능력을 모델로 한 AI를 개발 중이에요. 최종 메시지, 겸손한 마음의 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도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편견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죠. 진정한 지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와요.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에서도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요.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기존의 생각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해요. 과학은 겸손에서 시작돼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되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나온 지혜들은 모두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2025년 봄, 마이클은 한우리가 묻힌 하버드 수목원을 찾았어요. 설아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놓인 작은 비석에는 여전히 그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한우리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나에게 진정한 과학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최고의 선생님, 영원히 그리워할 동반자. 마이클은 조용히 꽃을 놓고 말했습니다. 한우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고 있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 덕분에 전 세계 많은 토종견들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어. 정말 고마워. 설아가 마이클의 손을 살짝 건드렸어요. 마치 한우리 형의 뜻을 제가 이어갈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은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오늘도 진돗개들에게서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하늘이야, 설아야, 그리고 모든 진돗개들아, 고마워요. 너희가 제 인생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발견은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가장 깊은 지혜는 가장 겸손한 마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가장 순수한 영혼에서 흘러나와요. 마이클 해리슨의 마지막 일기 중에서